자, 이번 한 주 알트코인 어떤 일이 있었나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알트코인 이 시장이 굉장히 등락이 크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좀 봐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시장 내에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내러티브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RWA 시장의 이제 변화가 꽤나 크게 좀 오고 있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표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얼마나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있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1달러의 가치를 갖는 코인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2022년도 지난 상승장 대비해서 꽤나 많이 현재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말은 즉슨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될수록 더 많은 알트코인이나 혹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이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꽤나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러 기반이고 다른 하나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이 두 시장 모두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죠. 바로 USDC의 총 발행량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USDC는 미국에 있는 이제 서클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이제 발행하는 USDC이고, 1달러를 입금시키면 1달러가 이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발행이 되는 이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USDC의 이제 발행량조차도 계속적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아마 오늘자 데이터가 지금 반영이 됐다고 하면 이게 조금 더 높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더 나아가서 이 USDC 이 시장에서도 대부분 이더리움 시장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재밌게도 이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이제 솔라나에서도 이 USDC 발행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빨간색이 선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바로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일이죠. 트럼프 이제 밈 코인이 솔라나에서 이제 발행이 됐고, 그것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엄청난 USDC를 들고 이 시장으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이 발행량도 수요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화면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발행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더리움 기반이죠. 그리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만 보면 되는데요. 화면 이제 가운데 보이시죠? 이 파란색 쫙 올라왔던 이 20빌리언 달러에 이제 근접했던 당시가 바로 그 유명한 루나 사태가 일어났었던 그때였습니다. 테라라고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고, 그때 당시는 사실 테라가 디파이 시장에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발행량이 높아서 이렇게 발행량이 쭉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2022년도 상반기 이제 끝쯤에서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테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그 다음에 불장이 오기 전 20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어떤 발행량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고개를 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보라 색깔 때문이에요. 이 보라 색깔은 바로 테나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USDE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고, 그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 테라 때, 루나 사태 때도 모든 어떤 디파이 생태계를 무너뜨렸던 원인이었는데, 새로 등장한 사실 이 에테나가 만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서 발행이 많이 돼서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RWA 시장이 조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RWA 시장 자체가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말했지만은 2023년도 12월 달 이제 하반기 때 디파이 시장의 금리가 매우 낮다 보니까 아무도 디파이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메이커다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다이를 활용해서 이제 미국 국채를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5%의 금리를 디파이를 사용하는 유저들한테 금리로 보상을 해주면서 다시 이 디파이 생태계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때
나왔던 단어가 바로 이 Real World Asset이라고 하는 RWA 단어가 나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자금의 흐름은 바로 디파이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큰 성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 어떤 프로젝트들이 계속적으로 디파이에 있는 돈을 들고서 기존 금융시장으로 이제 뛰어들었고, 최근에도 앞서 말씀드린 테나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500밀리언 달러 이제 규모의 자금을 이제 웹2 시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비드 펀드, 즉 토큰화된 펀드의 수익 증권을 이제 매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담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어떤 성격 자체가 이번 그 에테나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현물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현물에 반대되는 이 숏 포지션을 같이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델타 뉴트럴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잡고서 여기서 나오는 펀딩 피, 즉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롱을 잡으면 이제 펀딩 피가 이제 발생되고 또 숏을 잡으면 또 펀딩 피가 발생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다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것 자체가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한쪽 방향, 즉 하락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기존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도 루나 사태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구조의 담보를 두텁게 좀 가져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자금을 미국 국채 혹은 토큰화된 펀드의 수익증권을 이제 사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담보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담보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담보력이 좋으면 결국 추가 민팅해도 그만큼 리스크가 경감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어떤 스테이블 코인 혹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이제 미국 국채를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신들이 블랙록 비드 펀드의 수익 증권을 매수를 했고, 이것을 이제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USD TB인데, 이것을 메이커다오가 이제 만든 이 머니마켓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온도까지만 하더라도 디파이에 있는 자금을 웹2로 끌고 가는 경향이 컸는데, 이제는 웹2로 가져간 이 자금을 다시 디파이로 옮겨오는 절차로 좀 시장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그거를 미국 국채 사고 그 다음에 담보력 좋아지니까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기존에 있던 담보를 자기 커스터디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아무런 이자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어떤 랜딩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으로 끌고 가가지고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2 자금이 다시 디파이로 이렇게 쏠리고 있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이번 시장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에테나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농부님들이 100달러를 에테나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테나는 이 100달러에 해당하는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USDE를 여러분들 지갑으로 이렇게 발행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그 자금을 수신한 이 에테나는 그 여러분들의 자금으로 뭘 하냐면 이제 이더리움을 하나 삽니다. 그러고 나서 이더리움을 하나 사면 현물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현물만큼 이제 숏을 또 칩니다. 그러면 결국 현물 이더를 갖고 있으면 결국 롱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숏을 1배 치면은 이거에 반대되는 숏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상으로는 델타 뉴트럴로 어떻게 보면 0에 계속적으로 수렴하는 거죠. 리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재밌게도 이 이더리움을 그냥 지갑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라이도나 뭐 여러 가지 스테이킹 일드,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곳에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스테이킹 을 다시 에테나에 예치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익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현물에 반대되는 숏 포지션을 열었고, 이 숏 포지션은 뭐 바이낸스나 뭐 바이빗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선물 거래소에 포지션을 잡은 후에 거기서 발생되는 펀딩 피라고 하죠. 이 펀딩 피를 이제 받아가지고 또 에테나로 끌고 오는 겁니다.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과 그 다음에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제 나오는 펀딩 비를 같이
같이 받아서 유저들한테 이제 수익화 시켜주는 게 이 에테나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의 가장 기초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위험합니다. 알고리즘이잖아요. 한 번도 이 디파이 시장에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항상 사고로 인해서 무너졌죠. 대표적인 게 루나 사태였고, 그래서 사실 에테나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왠지 느낌이 약간 루나 같은 거야.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얘네들이 커서 무너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 시장이 무너지고 또 다시 하락장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에 질려서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사실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이제 빨간색 쳐진 부분이 바로 이제 디패깅이 일어나는 구간이에요. 이게 결국 1달러에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이제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 수요 공급뿐만 아니라 이 메커니즘에 약간 취약점이 있었을 때마다 이게 이 1달러에 벗어나는 경향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에테나도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4년도 8월에는 이렇게 디패깅이 났었고, 그 다음에 24년도 이제 하반기에도 이렇게 디패깅이 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코인 시장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승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이낸스나 뭐 다른 어떤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 수요도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펀딩 피가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디패깅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언제 이렇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테나가 갖고 있는 메커니즘의 취약점도 존재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되고, 근데 2022년도와 다른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뭐 예전에는 알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에테나 자체는 비트코인이나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뭐 솔라나 같은 상위 1위에서 한 5위 정도 순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담보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안정성을 좀 높인 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이 에테나가 계속적으로 디파이 자금으로 미국 국채를 담는 이 펀드의 수익 증권을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담보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계속적으로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수익을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서 그들이 이제 발행했던 이 에테나 코인도 굉장히 좋은 이제 퍼포먼스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밈코인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은 프로젝트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에테나를 400만 달러 넘는 금액을 이렇게 사갖고 사람들의 주목을 좀 받기도 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 에테나를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 RWA 시장이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디파이 자금을 갖고 미국 국채를 산 다음 미국 국채에서 나온 금리를 다시 되돌려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에테나가 나옴으로써 좀 시장 자체가 다시 디파이 자금이 웹2로 넘어가고 웹2 자금을 다시 끌어서 디파이로 좀 넘기는 하나의 현상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RWA 시장에 보이는 변화는 뭐냐면 바로 기관 자금들이 디파이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까지 설명한 거는 디파이에서 결국 웹2로 가서 다시 디파이로 가는 어떤 현상이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의 자금이 바로 디파이로 들어가는 어떤 현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게 꽤나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화면 우측에 보시면은 오늘자 기사입니다. 바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는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 금융상품을 토큰화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서클이 이제 RWA 시장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48빌리언 달러 하나로 하면은 뭐 50조 원 되는 웹2 자금을 디파이 시장으로 이제 끌고 오겠다는 이제 포부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관들이 그러면 기존에는 디파이 시장으로 안 들어왔었는데 왜 이게 점차적으로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냐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없었던 기술의 발전이 좀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리스크죠. 리스크는 최소화해야 되고 리턴은 최대화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 금융의 사실 본질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리스크는 사업적 리스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산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또 자산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을까에 대한 기관들이 이제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제 기술입니다. 블랙록과 그 다음에 이 Securitize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엘릭서가 같이
같이 이제 개발한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기존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놨던 금융 상품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금융 상품을 바로 토큰화를 해서 1대1 이제 매칭을 하게 되면은 결국 온체인 상에서 발생하는 이 변동성 때문에 이 자산의 가치가 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둘이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화면 좌측에 보이시면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금융 상품은 그냥 오프체인에 놔두고 이 오프체인에 잘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누군가 확인을 해준 다음에 온체인으로 그만큼의 가치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제가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1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그 100억의 가치를 가진 이 자산은 그냥 계약서로 남겨놓는 거예요. 100억 자산을 나는 담보로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그러면 그 자산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그들 어떤 주머니로부터 이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계약서 상에만 그냥 내 부동산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데 사용하겠다.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상환하면은 그 부동산을 다시 돌려달라 라고 하는 정도의 그 느낌으로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들은 아무런 리스크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어쨌든 만기까지 들고 가려고 했던 그런 금융상품들을 이제는 계약서 한 장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큐어타이즈라고 하는 얘네들이 이제 그 자산에 대한 담보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발행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럼 어디로 가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커브 파이낸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SB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토큰이 이제 발행이 되고 그거를 담보로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거죠. 이 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커브 파이낸스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 페어를 만들어 갖고 유동성 공급을 하면은 지금 현재 얼마를 주냐면은 바로 1%에서 3% 정도의 이익을 좀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왜 이게 좋냐면 나는 그냥 웹2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를 예를 들어서 1년에 5% 이자를 받기 위해서 혹은 5%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야. 근데 이거 가만히 갖고 있으면은 사실 5%밖에 수익을 못 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약서상으로만 사실 담보로 설정하고 그것을 갖고 1달러에 상응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만약에 디파이에 있는 유동성 허브, 즉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허브에 넣기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수익으로 1%에서 3%가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들은 사실 자금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1%만 수익이 상승해도 엄청난 사실 이득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커브 파이낸스가 만든 이 유동성 풀이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점차적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될 리스크는 한 가지 있죠. 바로 커브 파이낸스가 해킹을 당하거나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유동성 제공한 스테이블 코인이 누군가한테 뺏기면 사실 그들은 다시 자신들이 설정했던 담보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있지만 어쨌든 계약서 기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협의의 사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뭐 자금을 투입해서 뭐 담보를 다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이런 어떤 디파이가 꽤나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OX 브릿지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재보험사라고 해요. 재보험사도 사실 보험사한테 상품을 이제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결국 보험사가 어떤 사업자한테 보험을 들어주고 그 대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들은 자기가 이 리스크를 전부 다 지기 싫고 위험이 높다 보니까 재보험사한테 다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재보험 회사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토큰화 해가지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커브 파이낸스 같은 데다가 예치를 해가지고 이제 추가 어떤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제 발표도 하게 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진짜 올드머니가 디파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커질 수 있는 하나의 국면이 왔구나.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디파이로 계속적으로 오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로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도 이런 어떤 RWA 자산을 이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다루는 이제 상품 자체가 이제 IP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스틴 비버의 어떻게 보면 히트송이죠. 피치스라고 하는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IP가 있는데 이 IP를 이제 토큰화 하겠다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이제 700만 달러를 이제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이 저작권을 사고 이 저작권에서 나오는 일부 어떤 로열티를 다시 온체인에서 수익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흐름이 좀 생겼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 아리아라고 하는 프로젝트랑 협약해서 하는 일인데, 이 아리아가 계속적으로 웹2에 있는 유명 IP들을 블록체인 시장으로 이제 끌고 오겠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자산분들이 이제 디파이로 넘어올 거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반겨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결국 유동성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니까, 기존에는 뭐 온도 같은 애들은 디파이 자금을 그냥 웹2로 넘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웹2 자금들이 다시 디파이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좋게 봐야 되는 일이고, 근데 안 좋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자본주의 시장이니까 수익성 좋은 상품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도 봤을 때 요거 조금 애매한데, 이거 조금 리스크가 있는데 팔리지도 않아, 어디다가 조금 팔아갖고 리스크를 좀 낮추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 라고 이제 고민하는 애들, 즉 한국 증권사에서는 이걸 셀다운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다가 셀다운 할 거를 받아줄 애도 없는데 이거 코인팔에다가 좀 팔아봐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위험 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그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커브에서 이제 파밍하고, 이런 어떤 국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우리가 유의는 좀 해야 된다. 물론 기관들의 유동성이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굉장히 이 상승장을 맞이하는 건 좋으나, 이 자산의 퀄리티가 낮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제가 어저께였죠, 한국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분과 같이 이제 커피챗을 좀 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의 파운더기도 하고요, 시장에서 굉장히 오래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좀 내공이 높은 분인데, 그 내공을 높은 분의 좀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사실 화면에 보이시는 저스틴선의 생각과 굉장히 좀 흡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스틴선이 오늘 트위터를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는 아갈선이라고 하죠. 떠드는 걸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분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자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업가예요. 그래서 되게 리스펙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저스틴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을 운영했다면 지금 이더리움은 1만 불 정도 올라갔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맨날 시장에다가 이더리움 팔고 앉아있고, 근데 그거 팔지 말고 이더리움 디파이드 스테이킹해서 일드 나오는 걸로, 이거 이자 받는 걸로 운영비 보충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겠냐. 그리고 니네 지금 생태계 확장하려고 레이어 2들한테 굉장히 돈 퍼주고 있는데, 돈 퍼주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텍스를 부과해서 그들이 만든 가치를 이더리움이 흡수를 하면 이더리움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이 비탈릭을 좀 깐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했던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제가 만난 사람과 이 생각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바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기는 이더리움이 영원에 수렴할 거라 자는 생각한다 라고 해요. 근데 그분은 되게 웃긴 게 비탈릭하고 친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호적인 사이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비탈릭한테 투자를 받기도 했고요. 굉장히 이제 그 관계가 끈끈한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가 영원이 될 거야. 근데 그 사람의 논리는 뭐였냐면, 저도 흥미로웠거든요. 왜 영원히 간다고 하지? 왜 가치가 하락한다고 하지? 근데 그 사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난 3년간 어떤 유저들을 고래로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논리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 이더리움이 가장 클 수 있었던 동력은 뭐였냐면, 기존에 ICO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래가 된 어떤 투자자들이 계속 이더리움에서 나오는 생태계에 있는 앱들을 이용해줬습니다. 뭐 유니스왑도 그렇고, 커브도 그렇고, 뭐 수많은 뭐 컴파운드, 뭐 랜딩 프로토콜도 그렇고, 메이커다오도 그렇죠. 결국에는 고래들을 위한 디파이 프로토콜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난 사이클 이후 한 3년이 지난 시간 동안 이더리움이 신규 고래를 만들어줬냐라고 했을 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의 가치 상승이 적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반면에 신규 유저들을 고래를 만들어준 사례가 꽤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솔라나죠. 솔라나가 이제 FTX 붕괴됐을 때 이제 3년 전이죠. 이제 9달러까지 내려갔었는데 9달러에서 지금 다시 200달러 위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솔라나 재단이 굉장히 잘한 거고, 그래서 이제 솔라나를 이제 믿었던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자를 만들어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솔라나 고래들이 한둘씩 막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솔라나 고래들은 결국 솔라나로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돈을 어디다 쓰겠냐라고 하면은 다 솔라나에 쓰겠죠. 솔라나 위에서 밈코인 투자하고 솔라나에 있는 뭐 주피터나 아니면 지토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디파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자본을 굴려가지고 자신의 어떤 부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 자체가 원래 이게 이더리움에 있었던 흐름인데 이게 솔라나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우측에 보는 것도 지난주 토요일에도 일어났던 일이죠. 바로 트럼프 밈코인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한국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생겼고, 그 다음에 AI 장이 왔을 때 고트 밈코인 사서 부자가 된 사람도 결국에는 솔라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만큼 사실 솔라나 고래를 많이 만들어줬으니까 결국 유동성이 결국 솔라나로 쏠려가지고 이더리움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이제 하나의 의미였고, 두 번째 이제 보면은 하이퍼리퀴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이퍼리퀴드도 여러분들이 이제 에어드랍 받았을 때 결국 3,000불 쓰면은 한 3억이 넘는 에어드랍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하이퍼리퀴드에 이제 고래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고, 그럼 그 고래들은 어디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돈을 쓸까 생각해보면 하이퍼리퀴드 레이어 1에서 계속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리퀴드 생태계에 디파이가 나오면 디파이를 쓸 것이고, NFT가 나오면은 지금 NFT가 4만 불인데도 사잖아요, 그들은. 왜냐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신규 레이어 1들에서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은 계속적으로 고래가 생성되지 않으니까 계속 신규 자본 유입이 좀 더딜 거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하나의 논리였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결국 기존의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가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가치, 생각이 바로 탈중앙화라고 하는 가치에 굉장히 큰 포커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가치를 높이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더리움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밸리데이터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거래를 검증을 이 중앙화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탈중앙화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빠른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하나의 시장이었어요. 근데 고래들만 굉장히 비싼 10만원, 20만원의 가스비를 내고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계속적으로 디파이를 했던 그런 시장인데, 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결국 이더리움의 가치는 탈중앙화에 있었고, 그 탈중앙화라는 게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념이었고 가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탈중앙화에 대한 가치가 점점점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있다는 거죠. 솔라나만 보더라도 탈중앙화보다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더 빠르게 거래를 하고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하는 것을 결국 솔라나에서는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트랜잭션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발전이 되던 이 생태계가 점차적으로 다른 쪽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했던 게 그분의 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1은 총 4가지 어떤 레이어로 작동이 되죠. 여러분들이 거래를 이제 날리시면 익스큐션 레이어에서 이제 처리가 되고, 이것이 거래가 처리되는 거는 바로 이더리움 레이어 1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1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 그 다음에 뭐 가스비가 비싸다라고 하니까 이제 비탈릭이 레이어 2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거래를 더 빨리 싸게 보낼 수 있도록 익스큐션은 레이어 2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더리움에서 처리해줘, 이렇게 변해갖고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이 나와서 시장에서 꽤나 큰 반응을 얻었죠.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포커싱 자체가 레이어 1에서 결국 안정성을, 즉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의 보안성을 담보하는 이 세틀먼트가 가치를 받았던 게 이제는 익스큐션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은 사실 코인 거래할 때 야 이게 탈중앙화 돼 있냐 안 되냐 이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남들보다 빨리 밈코인을 살까, 어떻게 더 빨리 내가 이 유동성 풀에 들어가서 파밍을 할까를 여러분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익스큐션 레이어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분은 좀 주장을 했고, 이에 저도 꽤나 이제 공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큐션 레이어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옛날에 원래 빠름이라는 광고인데, 결국 이 인터넷의 속도도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많은 사실 앱이 더 나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시장도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었고, 그것을 반증하는 게 저번주 토요일에 있었던 이 문샷이라고 하는 앱이 어떻게 보면 앱스토어에 1위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제 거래를 빨리 하기 위한
어떤 용도로 블록체인, 더 나아가서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 거지, 그거의 탈중화나 아니면 어떤 메커니즘을 이제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메가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의 파운더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심지어 이더리움 레이어 2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가치가 0이 될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익스큐션이 그만큼 중요하다. 익스큐션 레이어, 여러분들의 거래를 빨리 시켜줄 수 있는 그 레이어가 중요하다를 강조했던 거고, 이 메가이스 자체도 결국 이 익스큐션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친구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마다 만약에 주피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샷 같은 그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유명한 디파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면 그들한테 우선적으로 블록을 제공해주는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보면 익스큐션 레이어를 빠르게 만들겠다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주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주피터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결국 블록 공간을 사실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붐비면 그 공간을 사는 비용도 올라가고 살 수 있는 속도도 느려져요. 근데 이것을 이제 메가이스는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이제 그 공간을 아예 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잘 나가니까 블록 공간을 항시 이만큼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내가 보장해줄게. 뭐 이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들이 훨씬 더 빠른 익스큐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술을 좀 바꿔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는 탈중화화 어떤 이념보다는 익스큐션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익스큐션 레이어를 어떻게 잘 만드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들이 더 빠르게 잘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지가 이제는 시장의 큰 가치로 자리매김할 거다라는 게 오늘의 큰 인사이트였고, 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인데요. 이 솔레라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리드했던 이제 프로젝트기도 하고 아마 바이낸스도 투자했을 겁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또 어떤 걸 하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디파이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거나 스왑을 하실 때 결국 MEV라는 게 발생이 되고, 이 MEV를 결국 재단 그 밸리데이터들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거 아비트라지 하는 트레이더들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MEV를 이런 밸리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이런 아비트라지 하는 트레이더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유저들한테 이제 주는 솔루션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건 뭐냐면 결국 익스큐션 레이어가 결국 어플리케이션하고 잘 작동을 해가지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른 레이어 1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어플리케이션도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치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다시 어플리케이션들도 유저들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이제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주기 위해서 이 솔레라라고 하는 것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방송에 이제 스폰을 해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매직 에덴입니다. 여러분들이 앱스토어나 이제 구글 마켓플레이스 가서 매직 에덴 치십시오. 그러면 이 지갑 하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웨스3 지갑인데 웨스3 지갑에서 NFT도 거래 가능하고 코인도 이제 거래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모나드랑 이제 협업해가지고 모나드가 만든 EVM을 이제 여기 매직 에덴에 서포트 해준다, 지원해준다 라고 이렇게 올렸으니까 많은 사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꽤 긴 시간 동안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얘기해 봤습니다.